올해 나는 73이 되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으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어요. 내 33에 남편이 집을 떠나던 그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연대보증에 휘말려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 시절에는 보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 알지 못했죠. 그냥 누군가를 돕는다는 뜻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사람들이 집 앞을 서성이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편함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가 계속 꽂혔고 남편은 날마다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어느 겨울 새벽 남편은 양복 한 벌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우체국 통장과 몇 장의 지폐, 그리고 미안하다는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버려졌다는 생각에 한동안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눈앞에 있었기에 울음은 삼키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견디는 것이었어요. 새벽 5시에 반찬 가게로 나가 배추를 다듬고 콩나물 머리를 따고 큰 양푼에 고춧가루와 마늘을 버무렸습니다. 옷엔 늘 김치 국물이 튀었고 손바닥은 설거지에 갈라졌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가끔 내 장바구니에 대파 한 줄을 얹어주었고 방앗간 아저씨는 깻가루를 한 숟갈 더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들이 내 삶을 붙들어 주었죠.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사람들의 정은 그만큼 따뜻했어요. 세월이 흘러 내 아이들은 장성에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빈집에 남겨진 나는 고요함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오늘 쓴 돈을 작은 수첩에 적고 다음 달을 어떻게 버틸지 계산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머리카락엔 흰빛이 더해졌습니다. 그 무렵 내 동생에게 큰일이 닥쳤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휘청이는 동생을 보며 나는 망설임 없이 조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수예요. 민수는 내 손에서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소풍날이면 밤새 김밥을 말고 겨울 아침엔 도시락을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었죠. 시험 전날이면 아이가 잠들 때까지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 수십 번씩 잘 되길 빌었습니다. 아이가 내 무릎에 기대어 코를 골던 모습은 한때 내 아이들이 내 품에서 자던 기억과 겹쳐 마음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수도 훌쩍 커서 어엿한 가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병약해진 동생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상견례 자리에 나갈 수가 없으니 누나가 대신 좀 가달라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 민수는 친아들처럼 자라준 아이니까요. 그의 결혼 앞자리에 서서 든든히 지켜주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어 한동안 입지 않던 정갈한 옷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리미 끝이 천이를 오가며 주름을 펴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주름이 조금은 펴지는 듯 했어요. 낡은 사진 상자에서 꺼낸 옛 사진 속에는 젊었던 내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남편의 옆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래 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붙들어 내일을 흔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사진을 덮으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또 오늘처럼 묵묵히 해내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이 자리를 잘 지켜내자고요. 며칠 전 동생에게서 부탁을 받고 난 뒤로
나는 매일 아침 상견례 생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괜히 무거웠어요. 그 기쁨은 내가 아들처럼 키운 민수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벅참이었고, 무거움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내가 괜히 촌스럽게 보이진 않을지, 또 혹시라도 아이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지, 그런 사소한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부엌 식탁 위에 작은 수첩을 펴놓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인사말을 어떻게 할지, 옷은 무엇을 입을지, 가져가야 할 건 없는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적는 동안 마음은 조금 정리되는 듯 했죠.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큰일에 늘 곤색 정장을 입곤 했는데 세월 따라 어깨가 내려앉아 그 옷이 영 어색해 보였습니다. 결국 오래된 베이지빛 한복 치마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몇 해 전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인데 고운 빛깔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다리미로 주름을 펴며 천 위에 손바닥을 올리니 그 따뜻함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장에 들러 작은 과일 바구니를 주문했습니다. 사돈댁에 건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였죠. 가게 아주머니는 큰일 앞두고 마음 쓰시겠네 하며 귤 몇 알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 정이라는 게 늘 힘든 순간에 가장 크게 다가오잖아요. 밤이 되면 부엌을 정리하다 말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동생은 병석에 누워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고 나는 그를 대신해 상견례 자리에 나가야 하니 마음이 묘했어요. 젊은 시절엔 늘 내 몫만 해내면 됐는데 이제는 동생의 몫까지 짊어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쓰임이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연히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꺼내게 되었어요. 아이들 어릴 적 도시락을 쌀 때 쓰던 손수건이었는데 그 위엔 아직도 희미하게 간장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끝으로 그 얼룩을 쓸며 오래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이 작은 보자기 하나가 우리 집을 지탱해 주는구나 싶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이 괜히 지금의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포트가 물 끓는 소리를 내면 그 소리조차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 이웃집 아이가 부르는 노랫소리도 골목길 자전거 벨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긴장하면 세상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콕 박히는 법이지요.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 몇 가닥을 조심스레 뽑고 굽은 어깨를 펴보았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올라오다가도 곧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아이를 키워냈고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어떤 모습일지, 사돈댁은 어떤 분들일지, 그곳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마음은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소 큰일을 치를 때와는 달리 남편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래전의 일들을 억지로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세월이 나를 단단하게 다져놓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날을 담담히 맞이하려 합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떠올리면 내가 걱정하는 건 다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져요.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내겐 동생 정호가 늘 마음 쓰이는 존재였어요.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아 내가 업고 다니는 일이 잦았죠. 그래서였을까요? 나이를 먹어도 정우를 그냥 동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돌봐야 할 식구, 지켜야 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정우는 착실한 사람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으면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이 민수를 두고 혼자가 되었으니 그 허망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동생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던 나는 그 순간부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꼭 품어야겠다. 그날 이후 민수는 사실상 내 품에서 자랐습니다. 내 아이들이 장성에 떠난 자리에 민수가 들어온 셈이었죠. 아침마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가고 도시락을 챙겨주고 밤이면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속으로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정우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자기 사정 때문에 누나가 또 짐을 지게 됐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단호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다. 이 아이는 내게도 희망이다. 실제로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세월이 내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민수였으니까요. 민수는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서 내 어깨를 내려다보며 웃는 청년이 되었어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무너져가던 내 삶을 결국 이 아이가 다시 일으켜 세운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동생은 병석에 누워 상견례 자리에 나서기 어려우니 나더러 대신 가달라고 했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내겐 친아들과 다름없는 존재니까요. 그의 앞날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어떻게든 버텨야 했던 나날들, 그리고 다시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온 세월. 그 모든 시간이 겹쳐지면서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 살아내니 결국 민수의 결혼식 같은 날도 맞이하는구나 싶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보다도 내가 지켜온 시간 자체가 증거가 아닐까요? 내가 버틴 세월, 그리고 민수가 꿋꿋하게 자라준 그 세월이 말해주듯 우리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요.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상견례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긴장해서라기보다는 원래 늘 새벽에 눈을 뜨는 습관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도 모르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손질할 때마다 하얗게 드러난 흰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이지빛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작게 다려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 손수건은 내게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을 다 함께 건너온 증표이자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물건 같았으니까요. 민수와 예비 며느리 지연이가 준비한 식당은 큰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나는 마음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따뜻한 전골 냄새가 흘러나왔고 복도 끝에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했고 나는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는 순간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내 오랜 기억 속에 묻혀있던 얼굴.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금세 알아볼 수 있는 이목구비였어요. 눈매가 조금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가득했지만 분명히 내가 한때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잡은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와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내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내 안에서는 지난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시선을 잠시 주었다가 곧 아무 일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인 듯 행동했죠.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40년 전 미안하다는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던 내 남편 영석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다시 앉게 된 거지? 하지만 곧 주변에서 오늘은 참 날씨가 좋네요. 두 아이가 참 잘 어울리죠 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다들 상견례 분위기에 집중해 있었고 나만이 방 한쪽에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연이가 그 여인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 여인은 남편이 떠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음은 산산이 쪼개져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바라보는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나 속으로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영석 씨,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온 거죠? 식당 안 공기는 분명 따뜻했어요. 상견례라는 자리는 원래 그렇잖아요. 두 집안이 모여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리. 민수와 지연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었고 사돈댁 어른들도 웃음을 지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상 위에는 잘 차려진 반찬과 전골 냄새가 풍겨 나왔고 종업원이 조심스레 국을 덜어주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도 젓가락을 잡은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 앞에 앉은 영석에게는 버림의 상처이자 지금은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눈빛 한 번으로 모든 세월이 뒤집혀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는 애써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반듯하게 앉아 사돈 어른들께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 지연이가 수줍은 미소로 대답하는 모습. 그 두 사람을 보며 그래, 오늘은 아이들의 날이야. 내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죠. 영석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웃을 뿐 긴 대화에는 거의 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힘들거나 불편한 상황이 오면 침묵으로 버티던 사람.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내 앞에 있다. 사돈댁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두 아이가 마음이 잘 맞아주니 저희도 한시름 놓습니다. 앞으로도 두 집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겠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를 올린 그 순간에도 내 눈길은 자꾸만 영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역시 짧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속에서 나는 묘한 낯섦과 익숙함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작은 이상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물잔을 옮길 때 손이 부딪혀 물이 쏟아졌는데 영석이 반사적으로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동작, 그 손마디의 굵기, 순간적으로 드러난 습관들. 나는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은 기억 속에서 그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큰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연이의 말에 나는 순간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아이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방 안 공기는 여전히 평온한 듯 했지만 내 안에서는 마치 다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라졌던 과거가 하나씩 되살아났고 왜 떠났는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건 아이들의 웃음을 깨뜨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곧 다가올 무언가를 예고하는 고요함 같았습니다.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고 그 사이사이에 내 심장은 더 크게 고동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이 은근한 불에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상견례 자리에 맞게 준비한 잡채와 갈비찜이 그릇마다 수북했습니다. 아이들이 숟가락을 덜컥거리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분위기를 살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데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꾸만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돈댁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길이 닿는 순간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흘러나올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의 낮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가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그를 보며 자랑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우리 양반은 원래 말수가 적어요. 그렇지만 속정 깊고 무엇보다도 한번 책임진 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죠. 그 말에 내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킨 사람이라니. 나에게는 정반대의 기억만이 남아있는데 저렇게 소개되는 그를 바라보자니 억울한 웃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는 얼른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무심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순간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내게는 길고도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이 자리까지 길게 들이온 듯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어.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그 뒤로는 가족들 앞에 설 면목이 없었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투, 너무나 익숙한 변명. 내 귀에는 아직도 40년 전 그가 떠나던 날의 마지막 한마디가 생생히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방법이 없었다던 그 말. 똑같은 음색, 똑같은 숨소리.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가족들 앞에 면목이 없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는 대답 대신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길이 나를 스쳤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얼른 젓가락을 집어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내 얼굴의 긴장과 당황이 이미 그대로 드러났으니까요. 민수는 미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하는 눈빛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맞은편에 그 남자를 보고 또 내 쪽을 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반복될수록 내 가슴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지연이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괜한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요. 그러면서도 지연은 은근히 불편한 듯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 모습마저 내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떠나려는 그 사람의 팔을 붙들며 울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젓가락을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까부터 그의 눈동자 속에 의심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하기에는 아직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내 불안한 태도와 그 사내의 미묘한 눈길이 서로 겹쳐지며 민수의 마음속에 무언가 응어리처럼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잔을 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투명한 잔이 덜덜 떨리며 안에 담긴 물이 장가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파동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민수가 곧 알아채겠구나. 나는 스스로의 숨소리를 가다듬으며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눈빛이 내게로 쏠리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젓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내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토록 숨겨왔던 이름과 사연을 이 자리에서 꺼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민수 이름을 부른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젓가락 부딪히던 소리도 멈추고 웃음소리도 잦아들었죠.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은 쿵쾅거리는데 손은 자꾸만 떨려서 물잔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잔에서 흘러내린 물이 손등을 적셨죠. 민수는 눈빛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 속엔 놀람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아이의 물음이 방 안을 가르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석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낮게 내뱉었어요. 그만해. 이런 자리에선 하지 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전 미안하다 적힌 쪽지 하나만 남기고 떠났던 그가 이제 와서 내 입을 막으려 한다니.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생각하니 함부로 내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앞날이 달린 자리였으니까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민수야. 하지만 목소리는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차갑게 영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내 얼굴을 보고 또다시 그를 향해 시선을 옮겼죠. 아버님, 아까 가족 앞에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모와 혹시 무슨 관계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 물음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뚝 끊어진 듯 가라앉았어요. 사돈댁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고 지연은 불안한 기색으로 아버지 팔을 꼭 붙잡았죠. 하지만 영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가 품에 안아 키우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내 앞에서 진실을 묻는데 나는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다들 긴장하신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자리는 두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려고 모인 자리인데 이제는 내 과거가 그림자처럼 드리워 모두를 조이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말하면 민수 마음이 무너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아이가 느낄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았어요. 마치 두 갈래 길 앞에 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아이들을 지킬 것이냐, 고백으로 진실을 꺼낼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해도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죠. 나는 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 속 물이 흔들렸지만 억지로 한 모금 삼켰습니다.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묻고 있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일까 아니면 진실일까? 맞은편에 앉은 영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과거와 지금을 이어붙이며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떠나던 날처럼 또다시 말없이 모든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민수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손끝이 떨리는 걸 민수도 느낀 모양이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민수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려놓고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아이는 그 떨림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더는 숨길 수 없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려야만 하겠구나. 식탁 위에는 여전히 음식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따끈한 전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건 음식 냄새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진실의 냄새,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번져나가는 불안이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내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고모,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아버님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 속에는 내가 키워낸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나를 믿고 따라왔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달래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나 혼자 안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런데 오늘 내 앞에서 그걸 다 감출 수가 없구나.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석이 잔을 들더니 탁 내려놓으며 낮게 외쳤습니다. 그만하라니까. 아이들 앞에서 왜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하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40년 전 그 침묵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영석 씨, 이제는 숨기지 마. 오늘 여기서조차 모른 척하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나와 아이들을 버렸는지 민수 앞에서도 끝까지 입 다물고 살 수 있겠어? 내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눌러왔던 원망이 한순간에 흘러넘쳤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지연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댁 어머니는 입을 가린 채 숨을 죽였고
방 안 공기는 더 이상 상견례가 아니라 오래 묻어둔 과거를 끄집어내는 재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내 손을 붙잡은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모,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고모와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이제 더 큰 배신이 될 거였으니까요. 민수야, 저분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과거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나와 함께 살던 사람, 내 고모를 버리고 떠났던 남자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놓는 소리도 숨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어요. 민수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빠져나갔고 아이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갔습니다. 지연은 숨죽여 올 듯 눈을 깜빡였고 영석은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그 숨은 안도의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이 진실이 모두를 무너뜨릴 걸 알면서도 결국 입 밖으로 꺼내버렸으니까요. 내가 모든 걸 고백하고 나자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공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민수는 내 손을 뿌리치듯 천천히 치우더니 굳은 얼굴로 맞은편 영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모의 남편이었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지연은 울먹이며 아버지 옷자락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석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내가 알던 순한 조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날선 눈빛이었죠. 영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회피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내 고모 말이 사실이다. 나는 내 고모의 남편이었고 너희들이 어릴 적 그 집을 떠난 게 나다. 민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 모습에 내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오래전부터요. 방 안에 모두가 놀라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예전 가족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여쭤봤을 때 그냥 잊으라고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사돈댁 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영석의 과거를. 그럼에도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온 겁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저만 몰랐던 겁니까? 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고모, 왜 끝까지 숨기셨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신 겁니까?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 인생의 짐이 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다. 아이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의 자리에 고모와 아버지가 그렇게 얽힌 관계라는 걸 왜 하필 지금 알게 된 겁니까? 저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 순간 영석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고백과 배신의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혼인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40년 전의 상처와 거짓, 그리고 외면했던 진실이 모두 드러나며 각자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죠. 나는 민수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이는 내 손을 뿌리치듯 밀어냈습니다. 고모, 잠깐만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는 문을 열고 방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그 뒤에 흩어진 잔해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민수가 방을 나가버린 뒤 방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고 나는 눈물이 흐른 얼굴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온 이야기가 이렇게 터져버렸으니 후련함보다도 허망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붙잡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지만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사돈댁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이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한 피로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영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세상 일이 버거웠어. 당신과 아이들을 두고 떠난 게 내 인생 가장 큰 죄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그 세월을 나 혼자 감당했고 당신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이 아이들이 메우며 살아냈어.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이상한 고요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끝이다. 내 지난 세월의 응어리도 여기서 다 흩어져 버리는구나.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아이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죠. 민수는 잠시 우리를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 바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왜 지금까지 숨기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 마음만큼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울컥했지만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고 방 안은 잠시나마 안도의 기운으로 감싸지는 듯 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모두가 다시 젓가락을 들려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진실은 드러났고 민수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구나. 이 자리도 더는 흔들리지 않겠지. 하지만 그 순간 영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오래 묻어둔 또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희가 모르는 게 더 있다. 그때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민수, 내게도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그 한마디에 다시 젓가락이 멈췄고 방 안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던 순간이 사실은 더 큰 폭풍을 부르는 고요였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얼어붙었어요. 잠시나마 찾아왔던 안도는 사라지고 모두가 영석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한참을 떨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집을 떠난 건 빚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은 당신 동생 정우 때문이었어. 그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우? 병석에 누워나 대신 민수의 상견례를 부탁했던
내 동생 정호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영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어. 당신도 알다시피 공장도 생활도 다 이미 기울었었지. 앞으로 당신과 아이들을 책임질 자신이 없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 그때 마지막에 내 어깨를 붙잡고 형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잠시만 여길 떠나 계세요. 누나는 이제 형님을 못 믿어요. 가족을 위해선 차라리 떠나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했어.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호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고 속으로 수십 번 부정했어요. 나는 정호의 말이 어쩌면 맞겠다 싶었어. 그 상황에서 내가 버티고 있으면 당신과 아이들만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래서 떠났어. 미안해. 그게 내가 도망친 이유였어. 순간 내 안에서 억눌러 온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야. 정우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 내 동생은 평생 나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야. 지금도 병석에 누워 자기 아들 걱정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을 지어내.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영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영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나는 분명 그렇게 들었어. 하지만 어쩌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는지도 모르지. 무너져가던 내가 도망칠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니까. 방 안이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훔쳤고 사돈댁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내 마음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하며 버텨왔던 진실이 정호라는 이름을 통해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를 원망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헛것처럼 느껴지고 동시에 동생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모, 아버님,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제 아버지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고모와 함께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비로소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의 선택은 내게도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석이 어떤 변명을 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진짜 가족을 알아본 거였으니까요. 상견례 자리는 끝내 흐트러진 채로 정리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말없이 자리를 비웠어요. 상 위에는 아직 젓가락 한 번 대지 못한 음식들이 남아 있었고 전골은 이미 다 식어가고 있었죠. 나는 한참 동안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 두 아이는 먼저 나가 있었고 사돈댁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 안에는 나와 영석만 남아 있었는데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마디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어. 그만하자. 더는 묻지도 않을게. 어차피 대답해봤자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엔 수십 년의 무게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복도 끝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긴장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다가가자 민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고모,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지만 고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새삼 느낍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내 앞날만 평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밖은 이미 저녁 햇살이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마다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흐르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의 긴장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꼭 쥐어있던 낡은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던 그 손수건, 그리고 오늘 상견례에도 부적처럼 가지고 갔던 그 천 조각. 거기엔 여전히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그 얼룩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오늘 이후로는 민수의 앞날만 바라보며 살겠다고요. 세상은 늘 상처와 후회를 안긴 채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내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그 역할을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버림받은 지난 세월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낸 건 내 곁에 있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자 저녁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붙들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달래는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무거움이 아니라 긴 싸움 끝에 찾아온 쉼 같은 고요였습니다.